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권재열입니다. 저는 그 경희대학교 로스쿨에서 회사법하고 자본시장법 그리고 외부감사법을 주로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강윤 회장님께서 최근에 어떤 상법하고 그 시행령에 있어서의 이 내부 감사인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외부 감사인이 좀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을 뭐냐 그거하고 기업 지배 구조하고 했던 관련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받고 제가 어, 두 가지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다음에 상법 개정된 상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법무부에 상법 개정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찬반이 나누겠지만 저는 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특히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 관해서는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제 반대 목소리는 거의 덮어져 버렸고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총회가 앞둔 상황에서 작년에 통과된 상법 개정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감사인 여러분들께서 상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 슬라이드 개수가 좀 많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이제 재무관리 같은 영역에서는 이 이제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 특히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주식회사 최고의 뭐 목표는 어떤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인프라가 들어있는 곳이 이제 회사법인데요. 그러면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주식회사의 여러 기관들이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실히 한다는 것은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마찰이라든가 충돌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이해와 어떤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회사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회사법이 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대리인 비용을 줄여서 조직의 어떤 생존 능력을 높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대리인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무슨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하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영자와 주주, 지배주주, 소수주주, 주주와 이해관계자는 있는데 지금 것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갈등에 우리 상법은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개정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갈등을 이해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하자는 쪽으로 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갔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BRT라고 하는데요. 이 BRT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경영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합치게 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경련하고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1977년도에서 회사의 목적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라고 했고, 이러한 또 주장을 하신 그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양반은 나중에 노벨상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 이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회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센세이셔널한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ESG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 나와 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고용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학계에서도 또 예년에 비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법무부를 포함한 이 유관 부처에서도 또 이 이해관계자 보호라고 하는 것이 현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쪽으로 좀 더 이 어떤 법 체계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법의 내용을 어떤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이제 2020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거의 이제 사실적으로 ESG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주식회사가 존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 변화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왔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우리 회사법은 전형적으로 이사회 중심에다가 다음에 대주주가 어떤 경영권을 가지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 좀 엉뚱한 조문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엉뚱한 조문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존재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우려되는 조문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좀 더 이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업 지배 구조하고 회사법 사이에서의 관련성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이 그 일반적으로 법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 앤 이코노믹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법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기업 지배 구조의 어떤 좋은 모델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모델을 제시하게 되게 되면 일일이 그 회사의 어떤 내부를 뜯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업 지배 구조는 계속적으로 법무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린 그 내용도 또 법무부의 또 주도,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인데요. 다만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모델이 우리는 좀 약간 고정되어 있고 이 변화라든가 아니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좀 적다는 점에서 약간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많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쿠팡의 미국 그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보면 그때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 지배 구조 모델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차등 의결권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이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적 계약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엄청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줄여주는 의미에서 이 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또 세세한 경우를 다 적어두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법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보게 되게 되면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법에 의해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인의 경우는 이제 내부 감사인, 외부 감사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 감사인을 이제 의 구체적인 유형은 상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감사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회사가 설립이 됐을 때는 이제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을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에 해당하는 주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 해당하는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를 수반하는 대통령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들게 될 겁니다. 뭐가 그러면 사법기관은 뭐냐?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감사기관이 존재하는데 본래는 주주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투자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주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주주가 감시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감사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한 가지 경영학을 하신 분하고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면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경영학에서의 대리인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인 주주와 대리인 이사 사이의 관계에서 대리인인 이사가 주주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대리인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법률적으로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주주총회 구성원인 주주는 경제적인 소유자일 뿐이지 법률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는 회사하고의 대리인 관계이지 주주하고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는 경제적인 소유자일 뿐이기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법에 의해서 경제적인 소유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뿐이지 주주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그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 때문에 대표이사 자리에 집행임원을 이제로 두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상장에서는 10개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감사기관은 이렇게 이제 일단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떻든 간에 오늘 주제가 내부 감사인하고 그 기업 지배 구조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여기 이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이제 내부 감사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는 기본적으로 이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주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주주는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는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여기 뭐 자세히 적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내부 감사는 업무 집행의 어떤 적법성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못 믿어오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이사회 구성원 이사 스스로가 이사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 감사가 제대로 이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 시천발로 감사를 자를 수 있는 이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2020년 1월 개정 상법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개정돼서 29일부터 시행된 상법입니다. 상법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상법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좀 아웃 오브 데이트한 것이 아니냐, 상법 시행령을 왜 이 시점에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잠시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정한 사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첫 번째가 아마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개최될 주주총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하고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ESG와 같은 어떤 이해관계자주의가 많이 이제 확산되어 있고, 아마도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이것이 큰 화두로 또 오를 것이라고 저희도 짐작을 하고, 저희 이제 법학자들도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도에 상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주주총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의 또 독립성을 보장하자라고 해서 전형적인 회사법의 테마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상법 시행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되면,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난번 국회에서 법률안으로 제출되었는데, 그 법률안이 지금은 여당이 절대다수당 거대 여당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에는 그러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표를 얻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입법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이게 시행령으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되어야 될 사항들이 시행령으로 내려옴에 따라 가지고 법률 위반되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부터 거대 여당이 나오다 보니 그때부터는 법률 규정 사항이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법률 넣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걱정되는 점은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은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차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그럼 왜냐하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임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공시하는데 이것이 이제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감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부 감사이 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 세 가지를 주주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게 되면 체납 사실, 세금에 대한 어떤 체납 처분이 있는지. 두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가 뭐 파산이라든가 회생 절차를 겪은 적이 있는지. 세 번째가 법령상 취업 제한 사유로 인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생각해 보게 되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주주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을 뽑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혹시 만약에 체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이것은 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냐 되면 회사가 부실에 대해 파산됐습니다. 그 파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 후보자인 그 사람 잘못이냐? 그건 쉽게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경영상의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파산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그것이 왜 그 후보자에게 일종의 어떤 낙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경력인데요. 범죄 경력인데, 물론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사로 뽑자, 감사로 뽑자고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또는 어떤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하고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의 어떤 영역에서의 범죄 경력이 과연 이 임원 후보자의 역할에 영향을 끼칠 것인데 저는 그 점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게 되면 이 임원 후보자에 관련해 가지고 이 어떤 공시를 강화시키는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임원 후보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과연 법률 단계가 아니라 시행령 단계에 적어두는 것이 맞느냐,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워낙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강행이 됐는데 뭐냐면 이제 주주총회를 소집 통지할 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게 되면 주주들이 뭔가 그래도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거나 이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측면에서 뭐가
잘 되었고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네,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같은 것을 제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 주주의 의결권 행사했던 한미성 재고 차원에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경쟁사하고의 어떤 평가,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에서는 달리 적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상장에 정해진 자본시장법 경우에는 주주총회 열고 난 다음 사업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상법 시행령은 주주총회 개최하기 전에 통지할 때 제공하라는 것이고, 자본시장법은 90일 주주총회 끝나고 한 다음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 이제 내부 감사인이 작성하는 뭐 거기 감사보고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부 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보고서는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인데, 이 감사보고서의 경우에 재무제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정의 어떤 가능성도 있는 이러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약간의 어떤 그 숫자를 바꾸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일단 주주총회 소집할 때 제공한 거하고 감사보고서하고 주총 끝나고 난 뒤에 감사보고서 차이가 현격히 나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부 감사인도 주의 의무를 덜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외부 감사인도 혹시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상법에 보면 재무제표를 그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에 본점에다 일정 기간에 비차도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대로 있고 상법에 비차도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보다 하위 법령인 이 시행령에서 감사보고서를 그 소집 통지할 때 내라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재무제표 잘려가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좀 모순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보게 되면, 이제 내부 감사인 중에서 이제 뭐 그 어떤 감사도 사회 이사인 감사도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경우에는 대개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는 대개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전형적으로 사회 이사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감사제가 회계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피감사 회사하고 유착 관계를 우려하게 되기 때문에 지정감사제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감사가 회사하고 유착되거나 뭔가의 어떤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회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버립니다. 강화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일정한 그 회사에 있던 사람은 회사로부터 3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사회이사가 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회사에서, 상장회사에서 최대 6년, 그다음에 계열회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9년까지입니다. 9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걱정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사회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뽑는 것인데, 주주가 사회이사를 마음대로 뽑지 말라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장 6년을 근무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능력이 좋은 겁니다. 능력이 좋으면 주주로서는 더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쓰고 싶을 건데 여기서 못 쓰게 막는다는 겁니다. 6년 이상은 못 쓰게 막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주의 어떤 의결권을 시행령 차원에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주주 의결권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재산권 침해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상법은 특이하게도 사회이사의 독립성만을 강조합니다. 사회이사 독립성만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사회이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립성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이사의 전문성도 굉장히 어떤 요청되고 있는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관해 가지고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현 경영진하고 떼어낼 것만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성을 요구를 둘 다가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6년간 근무하다 나오게 되게 되면 이분이 다시 하이닉스의 사회에서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한국적인 현실 못 갑니다. 반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립성만 요구를 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실제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회이사가 6년 지나버리고 이제 내보내고,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쓰고 싶은데 없다.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이닉스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회이사이다. 그 사회이사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실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기업 경영의 어떤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제가 조금만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보게 되면 이제 2020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인데요. 상법은 이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주주주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점, 이런 내용인데, 이건 법무부에서 제시한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통과된 내용 중에 거의 모든 내용이 19대 20대 국회에서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것인데, 그때 어쨌든 통과 못했다가 요번에 이제 거대 여당이 되면서 통과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엄청나게 파장을 많이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19대 20대의 경우에 감사위원 전부 다를 분리 선임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한 발자국 후퇴해서 이번에 통과된 것은 한 명만입니다. 한 명만을 하는 것인데, 그때 할 경우에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고요.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3%까지입니다. 최대 관계없이 모든 주 3%입니다. 여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게 되면 여러 매체에서는 언론에서 잘못 다루고 있는데,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누구냐 하게 되면 기타 비상무이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사내 이사는 못 되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상에 되게 되면 그런 점에서 약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대주주로부터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의미가 있다. 이건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위원을 어떻게 선임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분리 선출되는 경우, 분리 선출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주총회 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주총을 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선임된 이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데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이거든요. 이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분리 선출되지 않는 감사위원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먼저 이 과정에 대주주 입장이 반영되게 되기 때문에 별 걱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리 선출되는 경우에는 선출 단계부터 이사로 먼저 선임되지 않고 바로 그냥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의 입장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감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주주의 어떤 영향력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좋은 이사를 뽑는 것은 나중에 그 이사를 통해서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나중에 청산했을 경우에 잔여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좋은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재산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재산권 침해의 어떤 성격이 강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편에 봐서는 누가 우리처럼 상장회사의 경우에 워낙 그 어떤 여러 부처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도 보고서 나왔습니다. 재산권 침해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재산권 침해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다는 점에 봤을 때 좀 아쉽다는 측면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싶은데, 이제 분리 선임된 감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하고 나중에 이사를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위원도 이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분들이 대표성이 달라집니다. 제가 뭐 그 요건을 이제 적어두고 있는데, 우리가 3%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아무래도 또 대주주보다는 소수주주들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의 경우에는 쉽게 주식을 팔 수 없으니까 굉장히 진중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내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좀 경솔하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소수주주와 어떤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이미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조항이다. 들어있는 조항인데 상장회사 넣는 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입니다. 규제산업인데 상장회사처럼 상장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규제산업화 되는 것 자체가 맞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다중대표소송 제도입니다.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자회사를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회사를 만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자회사의 어떤 이사를 또는 감사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나 감사 상대로 대표 소송을 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한 우리 현행 상법이 가능한 대표 소송의 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감사를 하는 경우, 모회사가 손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감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관계회사에 대해서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작년 12월 29일부터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소송을 하고 책임 추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보게 되면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있어서 이 B 회사가 이제 자회사인데 B 회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B 회사 주주가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 회사의 주주가 다중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회사 주주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임도 할 수 있죠. 예, 해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B 회사의 주주인 A 회사, 모 회사가 단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B 회사 스스로가 이 이사 감사 상대로 직접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했을 때 B 회사 손해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모 회사의 주주가 모 회사의 감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 B 회사 손해 날 때까지 이 모 회사 이사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왜 방관했느냐.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다중 대표 소송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보게 되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 주주들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었지만 대표 소송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두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 모자 회사의 경우 100%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제 주식 계속 소유의 어떤 요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미국과 다른 점은 뭐냐? 우리하고 미국의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회사하고 모회사가 상장하는 경우가 동시 상장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대한항공, 그다음에 한진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주회사는 무조건 100%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주회사는 무조건 자회사 100%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구글하고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구글을 100%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이사의 잘못은 당연히 주주는 혼잡이 없으니까 알파벳이 해야 되고, 알파벳이 하지 않으니까 알파벳 주주 간에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경우도 보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도 완전 모회사입니다. 완전 모회사 100%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몇 가지 요건을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주주 0.5%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티웨이 홀딩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1% 주식은 1% 영향력을 감사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 생각했을 때 모 회사의 주주 1%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만약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모 회사가 자회 주식을 50%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영향력은 뭐냐면 반백이 되지 않습니다. 예, 반백이 되지 않는데 왜 모 회사 주주를 굉장히 우대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단순하게 회사 하나의 경우에는 1% 가져야 되는데 모 회사를 둘 경우에 모 회사 주주에 대해서 0.5% 가져도 자회사의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이제 한번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회사가 있고 모 회사가 있을 때 자회사가 있고 이제 모 회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지고 자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모 회사의 주주가 바로 자회사의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모 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주주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법인격 부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100%이고 그다음에 100%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쉽게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50%입니다. 50%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모 회사하고 자회사에서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자회사를 한 회사를 보존하는 이런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모 회사가 자회사에다가 지원을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배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 회사는 왜 지원했느냐? 네, 그건 배임을 보면서 이 경우에는 같은 회사를 보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5분만 하고 이제 끝을 내겠는데요. 이제 기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그게 지배구조하고 큰 상관없는 부분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에서 옛날에는 상장회사의 그 특례는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보다 지주율 요건이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근데 만약에 상장회사 주주가 상장회사 요건을 못 갖췄지만 비상장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해 판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판례가 될 수 있다, 못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최근의 예가 뭐냐면 삼성물산하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서도 그런 이제 거기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아예 상장회사 요건을 못 갖췄지만 비상장회사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소수주주권을 상장회사도 또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할 때 섀도우 보팅이 없어지다 보니까 정족수 요건을 못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뭐냐 하게 되면 이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그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주총회가 너무 한쪽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3월 달에 몰려있게 되기 때문에 몰려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배당 기준일이 영업 연도 말하고 같이 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배당 기준일에 관한 것들, 이 배당 기준일하고 영업 연도 말이 갖게 되는 것을 없애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이 배당 기준일을 전제로 하는 어떤 규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그러면 배당 기준일을 없앴다라고 해서 주주총회가 분산해서 개최될 것이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언제 들어올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개 이제 3월에 주총을 하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5월 사이에 배당금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배당 기준일을 전제한 규정 없앴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존의 어떤 관행대로 4월에 5월 사이에 배당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3월 주주총회에 몰리는 것은 완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없으면 예. 없으면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